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오늘날 현대전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군사력, 실전 경험을 보유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미군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 대단한 미군이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패배를 기록한 세계의 전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트남 전쟁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전쟁입니다. 베트남에 비해 그야말로 압도적인 화력을 내세운 미군이 현재는 쓸 수 없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무기까지 사용해가며 무리하게 치렀던 전쟁이지만 끝내 패배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초강대국조차 고전했던 끔찍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을 도와 파병된 한국군이 무시무시한 업적을 남겨 두고두고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 활약은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베트남 군인들에게는 이런 지령이 떨어졌다고 하죠. 병력수에서 3배 이상 압도하지 않은 이상 한국군을 만나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오늘날 이라크와 아프간 등에서 활약했던 미군의 전술 교리에는 베트남전 당시 보여준 한국군의 전술이 큰 기반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전술일까요? 오늘은 베트남 전쟁에서 무시무시한 전과를 남긴 전설의 해병 청룡 부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한국 지원 요청. 베트남 전쟁의 초기만 해도 미국은 한국군 파병 제안에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월남전 초기만 해도 미국 측에서는 한국군을 파병시킬 경우 이익보다는 군사적, 정치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6.25 전쟁이 막 끝난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 전쟁 재개와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베트남 전쟁의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입장은 달라졌습니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죽게 되고 이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린든 B 존슨은 베트남을 중립화시키기보다 군사 행동을 강화하는 쪽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후 1964년 4월에 기자회견에서 동맹국들에게 베트남 전쟁 참여를 미국은 요청하게 됩니다. 더 많은 깃발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병력이 필요해 추진된 정책이라기보단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대외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선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죠. 1964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대한민국에게 의료부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미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일고 있던 반전 여론을 무마시키고 미국군 봉급의 3분의 1 수준인 한국군을 전선에 투입함으로써 전비 절감을 꾀한 것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제1이동외과 병원 130명과 태권도 교관당 10명을 편성해 파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65년 2월에는 한국군의 전투병력 1개 사단의 파병을 요청하는데요. 당시 전투병력을 제외한 비전투병력인 태권도 교관단, 시설 건설을 위한 공병대 등은 이미 파견되어 임무 수행 중이었지만 전투병력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제안을 하며 1개 사단급 병력을 우선 증파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외교와 경제, 국방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던 당시 한국의 현실에서는 파병을 실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군의 파병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파병 당시 정부의 예산과 보급 체계 등 파병 병력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현지의 작전과 보급, 해외 근무 수당 모두 미군이 지원하게 되었죠. 이에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 역시 주월 미군 사령관이 가졌습니다. 전쟁 원칙에 비춰볼 때도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부대가 지휘 통제를 일원화하는 지휘 통일의 원칙이 가장 기본적 요소였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의 전시, 평시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부가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미군의 통제를 벗어난 독자적 작전권 행사. 하지만 남베트남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외세에 대한 저항과 불신이 빚어낸 결과일까요? 전쟁 당사국인 남베트남은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남베트남군은 미군의 작전 통제를 거부하고 있었으며 이는 나아가 한국군 역시도 미군의 작전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건 하에 파병 관계자들은 현지 주월 미국 사령관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어 파병된 주월 한국 군사령관 최명신 소장 역시 끝까지 독자적인 작전권을 고수함으로써 비록 제한적이지만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얻어낼 수 있는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한국군 특유의 전술로 작전 성과를 증대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위 선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나아가 차후 해외 파병에 중요한 선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적군의 게릴라 예상 은거지를 수색하여 경멸하는 군사력 위주 정규전 방식의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반면 6.25 전쟁 이전부터
북한군의 게릴라전을 수없이 경험해온 한국군은 베트콩을 주민과 분리시켜 경멸하는 분리, 차단, 경멸의 3단계 작전을 구사하였는데요. 주민과 게릴라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 관계로 규정했던 마오쩌둥의 유격 전술에 입각한 베트콩들의 전술을 역이용한 것이었죠. 한국군의 전술 3단계 작전 개념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 사이에 숨어있는 베트콩들을 찾아내 주민과 분리시킨 후 그들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거주지역 외곽에 중대급 규모의 전술 기지를 설치하였고, 기지를 중심으로 수색 정찰과 매복으로 주민과 베트콩을 분리, 차단하면서 점점 평정 지역을 넓혀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군들은 중대 전술 기지가 분산되어 적에게 각계격파될 수 있다며 우려하였는데요. 하지만 중대 전술 기지는 점차 한국군의 독특한 전술로 정착되면서 큰 성과를 얻게 됩니다. 특히 미군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군의 전술을 인정하게 된 전투는 1966년 두꼬 전투와 1967년 2월 짜빈동 전투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한국 해병의 전투력을 보여준 짜빈동 전투. 해병 2여단 3대대의 11중대 청룡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짜빈동 마을. 이 마을의 남쪽에는 한국군이 우물을 이용하기 위해 자주 찾아 주민들과 친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잦은 부비트랩 사고가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에 한국군들이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 주민들이 논밭에서 일하는 척 부비트랩을 매설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호적인 관계라고 믿었던 주민들은 사실 베트콩의 편이었고, 알고 보니 중대는 사실상 적지 한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1967년 2월 14일 피난민으로 위장한 다수의 적이 기지 가까이에 매복하였고, 피난민들이 중대기지 근처를 떠도는 것이 수상한 나머지 중대장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오후 10시 무렵부터 짙은 안개와 가랑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 오후 11시 30분경에 베트남군 침투부대가 3소대 전방기지 외곽 철조망을 폭파시키고 맙니다. 즉각 81mm 조명탄을 띄워 확인한 결과 1개 소대 규모의 적들이 도주하고 있었고, 우리 한국군들은 집중 사격을 가하며 베트남군을 퇴각시켰습니다. 이후 한국군은 2차 공격에 대비해 50% 병력을 전투 배치하고 경계를 강화하였죠. 11중대와 돌산 사이에는 마른 냇가가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이 마른 냇가에 낮은 둔덕에 적이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의 포병 부대는 서너 차례 위치를 이동하며 의심 지역에 포탄을 포부어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엔 월맹군 선봉대대가 있었고, 한국군의 포병 대대가 가한 반격에 와해되어 버립니다. 때문에 월맹군은 후방대대와 임무교대에 차질이 생기고, 덕분에 자정에 총공격하려던 월맹군의 계획이 4시간이나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월맹군의 공격 시간은 새벽 4시경, 지난밤 철조망이 폭파되었던 3소대 전방에 또다시 은밀히 접근하는 월맹군이 발견되고, 조명탄이 쏘아 올려지는 순간 양측의 치열한 포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1중대는 모든 가용 병력을 모아 역습을 감행했으나 중대 전체가 적의 집중 포화를 맞고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마는데요. 다행히도 날이 밝고 한국군의 역습이 성공하게 됩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난 오전 7시경, 한국군은 진지를 돌파했던 적들을 모두 사살하고 기지 외곽에서 저항하던 1개 중대의 월맹군도 퇴각하며 짜빈동 전투는 끝이 납니다. 한국군의 위대한 전술과 군사력, 이 전투로 인해 확인된 11중대의 전과는 적 사살 243명, 포로 2명 등이었으며, 확인된 베트남군의 시신 중에는 1년대 90대대장을 비롯한 다수의 장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11중대 청룡해병은 증강된 연대 규모의 월맹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중대 전술 기지 또한 지키게 되어 국군의 전투력을 과시하게 되었죠. 짜빈동 전투의 결과를 보고받은 후 호찌민은 한국군을 만나면 일단 후퇴하고 병력수에서 3배 이상 압도하거나 100%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한 한국군과 싸우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짜빈동 전투는 앞선 두꼬 전투와 함께 한국군 주도로 이루어진 중대 전술 기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전투였고, 11중대 청룡부대는 대한민국 해병의 전설로 남게 됩니다. 이 같은 성과에는 한국군이 6.25 전쟁을 통해 얻은 실전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쟁에서 실전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는 또 하나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미군들도 듣도 보도 못한 한국군의 중대급 전술기지 운용을 보며 도대체 너네가 뭘 할 수 있냐 하며 우습게 보고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투를 통해 밀림과 동물에 은거하는 게릴라를 상대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중대기지 전술이라는 새로운 작전 용어가 생겼고, 이라크나 아프간에서와 같은 현대전에서도 이 전술을 기본 교과서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군의 전술과 교리를 형성하는데 베트남전에서 활약한 한국군의 활약이 크게 한몫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택시를 탔다가 우연히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 출신 기사님을 만나 이것저것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오늘도 베트남이라는 이역만리 전쟁터에서 피땀 흘려 희생하신 참전용사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